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71회 마지막 파트입니다. 33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근현대사가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죠. 33번부터 볼게요. 신문에 대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듯 하지만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보면 가 신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고 나오고 배설 만사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배설이라는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이름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음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영어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밑에 힌트를 또 조금 보니까 이 신문의 발행인은 일단은 외국인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이 만사라고 하는 애도하는 추도사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줬는데 그중에 박은식이랑 양기탁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우리나라 민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하고도 일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나 이런 방향 쪽에 우호적인 그런 신문을 창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 만든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에 맞는 걸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분하로드 운동을 주도했다. 농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운동을 했던 건 동아일보에서 하는 거죠. 동아일보. 여권통문을 처음으로 게재하였다. 여성의 인권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처음으로 요 문건을 게재를 한 거는 황성신문이라는 데서 했었죠. 황성신문.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를 크게 도와줬었죠. 마지막으로 순한글판으로 발행됐었던 최초의 신문이라는 거, 한글판이 중요한 특징인데 독립신문의 특징입니다. 독립신문은 한글판도 있고 그리고 영어판이 발행이 돼서 우리나라 내부의 정세를 외국에다가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국적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서재필을 고종이 다시 불러왔던 거고요. 일단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특징으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어떤 신문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4번으로 넘어갈게요. 34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예식을 독립공원 부지에서 연다. 바로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독립문이라고 계속 나오네요. 이 단체가 독립문을 지금 세운 것 같고 독립공원이라는 언급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독립협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을 만드는 걸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세웠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나라한테 소속돼 있지 않고 우리가 자립을 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독립문을 만들었는데 이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 독립문역이 지하철역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서대문휴무소 역사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위치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독립문이 서 있고요. 거기에 독립공원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죠. 자,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거는 이거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한자강회라고 있어요. 되게 헷갈리죠. 이런 단체가 너무 많아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다. 그래서 강자가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요거는 대한자강이고요.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거는 보안회라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보국안민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보안회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농강회사라는 거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황무지를 실제로 개간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했고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던 게 독립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고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민회가 하는 일이네요. 신민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하였다. 이거는 상해에 위치해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35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군 사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동환은 전환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이전 오픈의 동전이다.
전환국이라는 화폐를 만드는 어떤 기구도 지금 따로 또 생겨난 것 같죠?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였던 백동화가 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뒤에 힌트가 나오네요. 러일 전쟁 중에 재정 고문으로 임명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의 주도하에 전환국이 없어지고 백동화와 우리 엽전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러면서 백동화는 더 이상 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러일 전쟁이면은 1904년, 1905년이잖아요. 요 시기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승리가 확실시 되었을 때 일본이 러시아로부터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을 때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오면서 중간에 협약을 하나 맺어버리는 게 있어요. 1차 한일 협약이라고 뭘 맺냐면 여기서 외국인을 고문으로 둘 수 있게 우리한테 억지로 추천을 해서 그때 이 재정 고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메가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 먼저 갖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알맞은 항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군국 기무처의 활동을 조사한다. 이거는 갑오개혁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1차 갑오개혁이랑 연결되는 기구죠? 아닙니다. 당호전이 발행된 배경을 파악한다. 이 당호전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전환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타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당호전이라는 것도 요거 하나에 일반적인 상평 통보에 뭐 5배 값어치를 갖는다라고 일종의 고액권으로 찍어낸 건데 잘 정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5만 원권 화폐가 지금 생겼잖아요. 만 원짜리 5배가 되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는 액면 값어치가 2배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만큼의 고액권으로 쓰이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한 인플레이션만 가속화시키는 일종의 실패한 화폐 사업으로 평가가 되는 거기도 한데 이 당호전이 발행이 됐던 건 그 당시에 너무나 악화됐었던 재정을 우리 정부가 그 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전환국도 만들고 하면서 당호전을 발행을 해요. 이 당호전을 발행을 했을 때 이 코멘트를 해준 사람도 외국인이기는 합니다. 이모군란 뒤에 중국의 추천으로 청의 추천으로 들어온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 재정 고문 비슷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는 유사성이 있지만 국가나 목적이나 그런 것도 전혀 다르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거는 전환국이 중심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만든 전환국을 없애버리고 다른 걸 지금 했으니까 일본이 주축이 되는. 자, 3번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삼국 간섭은 러, 푸, 독 이 세 나라가 청일전쟁 이후의 결과에 간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 영토 빼앗고 뭐 배상금 가져가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쑥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삼국 간섭인데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일본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화폐 정리 사업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4번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목적을 살펴본다. 이름 그대로 대한을 광복시키려고 결성이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뒤 시점부터 이거는 언급이 돼야 돼요. 시기가 안 맞네요. 5번 제1차 한일협약 체결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거를 맺고 나서 이 협약의 내용 중에 외국인 재정 고문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맺었기 때문에 메가타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5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5번에 5번이고요. 36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겠네요. 이 문서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다. 중앙아시아. 무슨 스탄 이렇게 부는 데 있죠.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하는 스탄이라고 붙는 그런 국가들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건데 1937년이라는 연도의 힌트가 또 있고요. 1937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승인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명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로 이주당했다. 강제 이주가 나오면 사실 이 지역의 머릿속에 연해주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연해주. 소련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지역적인 힌트가 충분히 나오기는 했었죠. 우선은 이 지역은 연해주예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의 내부의 탄압과 그리고 독립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바깥쪽에 인근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 위쪽에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러시아, 중국 사이에 그 애매한 땅들 있잖아요. 간도나 만주 그리고 러시아 쪽에 연해주 이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너무 멀지도 않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장소로 여기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연해주 지역에도 정착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거는 자주 나오는 그런 사료는 아닌데 왜냐하면 남겨진 기록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강제 이주당한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아니고 약 18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그 나치의 학살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홀로코스트 얘기. 기차에다 다 떼거지로 몰아놓고 뭐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고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실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감옥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학살이랑 거의 비슷한 거였죠. 아무것도 뭐 어디서 정착을 할 만한 그런 거를 가져갈 수 있게 하지도 않았고 난데없이 그냥 다 너네 저기로 가 해가지고 강제로 아무 연고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로 그냥 이주를 시킨 거예요. 당연히 가는 길에도 많이 죽었고 가서도 그냥 벌판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에 가깝거든요. 아무 책임도 안 졌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강제 이주에 대한 어떤 이동 기록이나 사람의 명부라던가 이런 기록을 일체 남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소련 정부에서 우리는 사실은 역사에서 이 사람들은 거의 잊혀질 뻔한 18만 명이죠. 이 강제 이주. 이 강제 이주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역사적인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문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연해주 지역의 강제 이주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연해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권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했다. 권업회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서 권업신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연해주 특징이에요. 사실은 연해주 지역에 가면은 일본인들도 추적하고 러시아 정부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독립운동을 드러내놓고 한다거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권업회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뭔가 직업적인 거를 진흥시킨다. 상인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 약간 페이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체 아니고 그냥 장사하고 먹고 살고 직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는 무슨 상공업 단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위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권업회랑 권업신문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독립운동하고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름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1번이 정답이고요. 사실은 여기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이라는 걸 조금 더 부연해보면 1937년이에요. 1937년은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해입니다. 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만주 쪽이랑 중국 지역을 침략을 하고 그 땅과 러시아 영토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요. 되게 위기감을 느껴서 우리가 지금 안보가 비상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일본인들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외향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하고 조선인이 이 소련 사람들 입장에선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혹시 이 한인 애들 중간에 일본인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다 같이 묶어가지고 이주를 시켜버리는 극단적인 방식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오답들을 또 처리를 좀 해볼게요. 2, 3, 4, 5번을 보겠습니다.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을 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기구인 거는 맞지만 연해주가 아니고 그 만주 지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이제 남만주 지역에다가 설립을 했던 데입니다. 남만주. 우리가 이 서간도라고도 부르는 지역에다가 신민회가 설립을 했었던 데고요. 요거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했다. 이거는 미주 지역인데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한 거고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설립을 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북간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지역 어딘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해주의 특징으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7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37번. 모를 수가 없는 문제가 나왔네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너무 유명한 이미지죠.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는 이분의 사진이 지금 이렇게 이 손 자세가 시그니처인데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의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매국노 이완영을 칼로 찔러서 습격을 한 거는 안중근이 한 일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타깝게도 미수에 그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했지만 이재명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이것 때문에 잡혀서 사형을 집행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2번 체크해 주시고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타이중 어딘지 아시나요? 타이중 대만. 요새 대만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만의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분들 중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로 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바로 가면 일본의 감시나 추적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일본 관할에 있었던 이 대만을 경유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넘어가서 원래는 여기 이거를 한 사람이 여기를 찍고 상해 임시정부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도 굉장히 일본한테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마침 여기 일본의 육군 대장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딱 접수하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처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조명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25도 안 되는 나이에 이것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당하게 되는 분인데 사실은 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분은 총을 쏜 게 아니라 칼을 썼어요. 단검을 썼는데 독을 바른 단검을 가지고 이거를 던졌는데 이게 제대로 맞진 않았고 목을 살짝 스쳐서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이 스치고 나서 그 단검에 극독을 발라놨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이 독 후유증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원했던 바를 나중에는 이뤄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 되겠고 지금 대만에 가면은 요분 동상도 하나 서 있습니다. 조명하의 이름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친일 외교 고문이죠. 요 사람을 처단한 사람은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서울역에서 그 신임 총독, 일본 총독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 서울역에 가시면 옛날 서울역 앞쪽에 이분 동상이 서 있어요. 이 도포자락이 입고 있는 그 노인의 동상이 서 있는데 강우규라고 하는 의사의 동상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의 총독에다가 던졌는데 제대로 터지진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분도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체포가 되어서 거기에서 순국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의거 활동들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으로 했는지 요거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 37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8번. 밑줄 그은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개성에서 청년 2명이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순사에게 발견되어서 태형에 처해졌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태형. 우리 사극에 보면 곤장 치는 거 있죠? ong덩이 벗겨놓고서. 그 곤장 치는 건데 일제가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이 시기에는 여기서 우리는 이게 1910년대의 무단 통치 시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억지로 일본에 병합이 됐을 때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일본인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한 500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부터 너네는 없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본이야 한다고 우리가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만 모이면 또 바로 독립운동 이런 거 할 텐데 아예 그런 거를 생각도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공포적인 방식으로 초반에 통치를 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공포로 눌러버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10년대를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총이나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총칼을 보이는 데다가 차고 있었고 실제로 조선 태형령이라는 걸 실시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죄겠어요. 그냥 옷 벗고 있는 게 무슨 죄야. 일을 하다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벗은 건데
이거의 죄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순서가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가 너 눈빛이 불쏘네 이렇게 때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먼저 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거는 공권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즉결 처분 같은 것도 가능했어요. 거기서 그냥 정당한 재판 없이 심사 없이 너 죄인 이렇게 해가지고 벌 주고 가두고 때리고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조선 태영령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자기들끼리는 그 일본 경찰들끼리는 역시 조선 사람과 북어는 때려야 맛이다 뭐 이런 자기들끼리 이상한 속담까지 만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했던 건데 심심치 않게 누가 태형 맞았다더라 하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인격적으로 완전히 인권이라는 게 저기 아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네요. 자, 골라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잘 안 나오는 선지가 정답으로 나와서 약간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 처음 보는데 하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좀 긴가민가 해도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온다. 그래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 돼요. 1번 유경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다. 이 시기랑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유경공원은 일제강점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 우리가 만든 근대식 학교니까. 고종이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로 한 건데 실제로 외국인 뭐 헐버트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초빙을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정동 일대에다가. 유경공원은 우리가 아는 그 파크의 공원이 아니라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반자제들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했었던 거죠. 오래 유지는 못했습니다. 유경공원은 운영이 조금밖에 안 됐고요. 가보개혁의 실시로 폐지가 돼요. 왜냐하면 가보개혁 뒤에는 진짜 외국어 학교 같은 것들도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폐지된 시점이 일제강점기 이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모습. 애국반이 편성이 돼서 일상생활이 통제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 애국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애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 애국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런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네는 일본인이야 라고 세뇌를 시킬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매우 많은 물자와 인적 자원이 필요하게 돼요. 전쟁의 시대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조달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전시동원 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동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 써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애국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네에 10집 정도 묶어가지고 한 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장 뽑아다가 서로서로 감시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한 주민을 통제하는 이 단위가 반이거든요. 이 반의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아파트나 좀 그렇게 빌라 있는 그런 집들 가면 반장님 있잖아요. 그래서 반상회라는 거 하죠. 그게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아직도 그 호칭을 그냥 쓰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일제히 잔재를 없앤다고 한다면 반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더 이상 사실은 쓰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정구역을 개편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3번 조선 형평사가 창립이 돼서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10년대에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형평사가 창립이 되는 거는 1920년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형평이 공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분제도가 가보개혁 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직군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민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사람들한테 심하게 차별당한 사람들이 그 도축업자들, 백정이라 그러죠.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들을 굉장히 사회적인 편견과 멸시가 엄청 심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십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가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다라는 그 교회를 가도 백정이랑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본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에서도 공평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정들과 그 백정의 가족들 같은 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백정이라서 내가 차별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백정이었다는 이유로 백정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내 자식이 학교도 못 다니고 백정의 애랑은 우리 애를 같이 보낼 수가 없어 막 이런 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평운동이라는 거를 하는데 조선 형평사라는 걸 만들어서 진정한 의미의 신분해방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이거는 진주 지역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1920년대에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볼 수가 없어요. X. 나운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성사, 종로의 단성사에서 개봉을 한다. 이거 1920년대 일이거든요. 1926년인데 사실은 1920년대가 되면 이 1910년대의 무단통치 같은 거를 살짝 없애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통치라고 하죠. 실제 진짜 문화통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문화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문을 열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때 여러 가지 기회를 받아서 1910년대보다는 뭐를 하는 거가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뭐 신문도 발행하고 뭐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학교도 더 만들고 막 이런 액션들을 막 취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1920년대 일이고 자 마지막 5번 소거를 하다 보니까 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얘가 정답이어야만 하겠죠? 볼게요.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5번이 답이에요. 이거가 1915년이거든요. 정식 명칭은 뭐냐면 자, 일제강점기가 된 지 이제 5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정 5주년 기념 박람회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이 조선을 다스려줘서 니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박람회를 한 건데 경복궁에서 한 게 포인트죠.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을 대체로 이거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 헐어내고 거기 안을 거의 다 회철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간 유료 박람회장, 지금의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박람회장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 보여주고 일본이 이렇게 미개한 조선을 발전시켜주고 있어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던 거죠. 조선물산공진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마치 엑스포처럼 진행을 했고 이게 한 4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1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거 보려고 넘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때 크게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나서 20년대에도 한번 해요. 크게. 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선물산공진회까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1910년대 무단통치하고 잘 연결은 되지 않잖아요. 채찍만 막 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너네가 이렇게 발전은 실제로 보니까 하고 있던 거야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정신적으로 세뇌하는 어떤 액션 중에 하나이고 이 공진회를 찾는 외국인한테도 봐봐봐 일본이 조선을 굉장히 이 진보적인 국가로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어 라고 이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식민지를 미화하는 그런 거를 한 게 바로 이 조선물산공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91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39번. 가나가 공포된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찾는 거네요. 회사령을 폐지한다. 회사령. 1910년대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다 허락받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문화통치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령 했던 거를 다 폐지합니다. 다 폐지하고 일단은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전부 검열하고 심사하고 체크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우리가 그렇게 원껏 뭐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땡땡령을 없애면서 풀어주는 것처럼 액션은 취해요. 그래서 1920년대가 바로 되면은 1920년에 3월 달에 바로 회사령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선으로 일본 사람들도 넘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신고제를 하다 보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나 회사 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할 수 있게 실제로는 일본 자본가들의 원활한 그런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 회사령을 폐지를 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192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고 지금이 고게 가 시기예요. 나를 볼게요. 조선 총독부의 농촌진흥위원회 규정.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매치가 안 돼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농촌을 이렇게 진흥시켜주는, 키워주는, 이렇게 보듬어주는 느낌처럼 이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 농촌을 진흥시켜주려고 하지? 이건 일제강점기랑 너무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농촌진흥위원회라는 걸 실제로 일본이 총독부가 만들었었고 이거 왜 하냐면 1929년쯤 되면 난리가 나죠. 세계 대공황 때문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이거에 타격을 되게 연쇄작용으로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경제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맞아서 농촌은 농촌대로 더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굉장히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이 농촌을 케어를 못하고 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꾸 노동운동하고 뭉쳐서 집단행동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 농촌 지역에서 일본이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위원회를 한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무슨 사람들을 안 망하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얻어가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얻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는 대공황 이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1930년대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중간에 낑겨 있는 이 10년간의 1920년대 일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이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가해 이전이에요. 방공령이 뭐냐면 우리의 곡식을 외부로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땅땅땅 하는 거예요. 우리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쌀이 훨씬 많이 나요. 일본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마구마구 수입해서 일본의 부족한 쌀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컷 농사 지어놓고 우리는 쌀이 없어요. 우리는 쌀이 없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쌀값이 막 너무 싸지고 이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막 양곡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를 계속 쭉쭉 뺏기다가 중간에 한번 조약을 살짝 개정을 해요. 강화도 조약으로 한번 하고 나서 그때 뭘 모르니까는 그냥 다 내보내다가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렇게 수출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던 게 방공령이에요. 이거는 흉년이 들거나 무슨 수해를 입으면 이거를 들어서 한 달쯤 전에 미리 그 지역의 수령이 우리 지역이 블라블라 해서 지금 올해는 수출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그러면 수출을 안 해도 되게끔 하는 안전장치 제동장치였던 거예요.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일제강점기 되기 전까지 한 100여 건 정도 방공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사건 사고가 계속 등장을 해요. 사건 사고가 등장은 하는데 실제로는 중간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서 그냥 일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출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은 그 100여 건이 넘는 방공령 사건 중에서 실제로 액션을 취했던 사건이에요. 함경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끄트머리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도 너무 춥고 평지도 별로 없고 원래도 농토가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흉년이 든 거죠. 안 그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 이상 나가면 큰일이다. 그래서 여기 함경도 지역의 수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방공령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 봐라 라고 하면서 보복성의 뭔가를 계속 진행을 했었던 사건인데, 이게 1899년하고 1900년 요 초기쯤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시기적으로 여기 앞에 있다는 거죠. 방공령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방공령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자체가 아직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무슨 방공령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갖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기적으로 더 앞서 있어서 사이에 못 들어가고요.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이 되었다. 요거는 20년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령이 폐지되고 일본의 물건들이 무분별하게 막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상인들은 살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 길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물산장려회예요. 평양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조만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또 서울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우리 거 쓰자라고 약간 신토부리 운동처럼 그런 거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고, 나머지 거 볼게요.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이라고 나오면 대한제국이거든요. 이거 해당 사항이 없겠죠?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거는 이거 광복되고 나서 대한민국 그 전에 그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 처음에 하는 거거든요. 재헌국회에서 처음. 그러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 일제강점기도 아닌 뒤의 시점이니까 나이의 뒷시기겠죠. 5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는 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죠. 전시총동원 체제로 들어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이가 아니라 나의 뒤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에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고, 자 40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해서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바가 아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우리가 우리 대학을 세운다라는 건가 봐요.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거를 생겨볼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요 사람들 모아서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을 하고 집행위원 선정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발기회를 열고 이제 어떻게 우리 대학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예요. 민립대학 기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우리가 대학교 만드는. 1920년대가 되면 문화통치한다고 우리한테 조선인 교육의 대학교 규정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1000만 우리 동포들이 1원씩 모으면 대학 하나 못 세우겠니? 이러면서 요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세우려고 으쌰으쌰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만들어지면 일본으로선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런 대학이 만들어지면 누가 봐도 독립운동의 온상지가 될 게 뻔한데 그래서 이거를 못 만들게 중간에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한 다음에 대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이, 조선인들의 열망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걸 좀 무마시키고 엘리트를 흡수해서 친일파로 변절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는 용도로 일본이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세운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표에서 찾을 때에는 왜 이렇게 문화통치를 하는지 바뀌는 시점부터 찾아주시면 되죠.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방향을 바꿔서 학교를 세워도 돼 라고 하는 시점은 3.1운동을 겪고 난 다음이에요. 3.1운동에 조금 깜짝 놀래서 채찍만 쳤더니 안 되는구나. 당근을 좀 줘야겠네 하고 형식을 바꾸는 게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뒤가 돼야 되고 민립대학이 설립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경성 제국대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번밖에 없겠죠. 다를 찾아주시면 되고 40번에 이렇게 시기 찾아주시면 되고요. 41번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탐구활동 보고서를 찾아볼게요. 잘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국외, 우리나라 바깥쪽의 반응을 찾는 건데 라이징선 석유 주식회사 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벌써 지역에 조금 나옵니다.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일제강점기 최대의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이거 1929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이에요. 원산이 원산학사 같은 것도 제일 먼저 생기고 우리가 개항을 했었던 세계 처음에 초창기 항기 중에서 원산, 인천, 부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근대적인 도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석유 산업 같은 것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런 노동운동도 일어나게 됐는데 이 원산 총파업은 굉장한 단위로 일어났었던 파업이고 드물게 우리나라 말고 외부의 바깥쪽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이 원산의 노동자들을 상당히 응원을 하면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이런 사건으로 좀 유명합니다. 이 원산 총파업 뒤에 도미노처럼 노동운동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이 원산 총파업에 대한 국외의 반응 이 뒤에 있었던 일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92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거 우리나라 땅 뺏으려고 처음에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병합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금융과 이런 것들에 촘촘하게 이미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1차 작업을 전부 끝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건 1908년이니까 상당히 앞선 시기죠. 요 앞에 이미 이런 게 다 완성이 돼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요게 원산 총파업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 원산 총파업의 영향으로 부산의 방직 공장에서도 파업이 일어나고 이거는 이 평양 쪽에 있었던 그 고무 공장인데 거기서 일어났었던 노동운동이고요. 을밀대라고 하는 이 명승지의 12m 높이의 지붕에서 아마도 최초의 고공농성이 될 강주룡은 또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성을 벌이고 체포가 돼서 취조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아서 몇 가지 성취를 이뤄내긴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연도 자체가 1931년이고 이 원산 총파업 바로 뒤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사건의 뒤쪽에 일어날 수 있는 걸로 2번을 골라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요것밖에 일단 없고요.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천일은행이 창립되었다.
이 은행이 오늘날의 그 우리은행이라고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인데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화도 조약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가 경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은행이라서 이 노동운동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시기도 안 맞아요. 한참 앞쪽에 있어요.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노동자 운동이 뭔가 단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회가 만들어지고 모임이 생긴다. 그럼 대체로 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이거는 20년대 초반이고 5번에 고율의 소작류에 반발을 해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이것도 192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요거의 뒤쪽 시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 2번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강점기 사회의 문화의 변화를 일상생활의 변동과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거다. 소비문화, 수학여행, 식민지, 근대관광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의 변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지금 골라주면 되는 거네요. 찾아볼게요. 서양식 의료의 수용, 광해원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든 거예요. 그 신촌에 세브란스에 있는 지역에 있죠. 신촌 안쪽에 처음 만들었던 건데 그 연세대학교 안쪽에 1885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죠. 이거 이름 짓고 나서 한 12일 정도 있다가 고종이 재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보다 이전이에요.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시작, 우정총국. 우정총국 하면 갑신정변이 생각나야겠죠? 갑신정변은 1884. 한참 또 앞에 시기고 일제강점기 전이네요. 못 보네요. 이것도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전시통치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빼. 이게 답인데 몸빼바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불러도 안 돼요. 이거는 여성들을 군수물자를 만드는 노동에 동원하기 위해서 공장에다 갖다 넣었는데 치마가 풀럭풀럭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치마의 가운데를 이렇게 넓게 꼬매가지고 대충 꼬매서 고무줄 쑥 끼워가지고 움직이기 편한 활동적인 복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몸빼입니다. 사실은 식민지에 제작된 만들어진 의류라고 봐야겠죠. 요게 그 전시체제 속에 만들어진 거니까 3번이 볼 수 있는 특징이고 4번 근면자조 협동을 기치로 내세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상품 광고에 새로운 장을 연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는 1980년대 일입니다. 안 맞죠? 42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군부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대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에도 힌트가 조금 있기는 해요. 사진에도. 충칭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땡땡땡땡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기념사진 중 하나다. 이 사진에는 임정의 주석 김구와 함께 이 부대의 총사령관인 지청천 힌트가 있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돼 있고 지청천이 총사령관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으로 직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도 펼쳤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한국 광복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우리 부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거는 1920년대에 우리가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하면서 일본이 되게 바짝 이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참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자유시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참변을 또 당하게 되고요. 그 소련 쪽이랑도 뭐가 안 맞아서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많이 크게 약화된 거는 그때 그쪽을 지역을 돌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군단들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고 영릉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영릉가 전투라고도 하는데 1930년대 일이고요. 조선혁명군이라고 있어요.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는 거는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하는 거고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에 대한 얘기고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일본에 핵을 쏘면서 우리가 광복이 돼버렸죠. 4번이 답이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한 거, 이 쌍성보라는 지명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청천 장군이 여기에 총사령관 되기 전에는 한국독립군이라는 이 군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의 얘기고 그래서 4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군부대와 지역과 활동 연도를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4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행기라고 있는데 지원병으로 끌려가는 청년을 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깃발이래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37년 이후겠죠. 침략을 확대하던 시기에 민족 말살 통치했었던 이 시기에 지원병으로 끌려가 죽은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장행기에는 창씨게 명한 그의 일본식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억지로 끌려갔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뭐 장행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앞에 펼쳐주는 만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끌려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자, 시기는 이 민족 말살 통치했었던 전쟁 시기로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국방 헌금 엄청 내라고 했겠죠. 친일파 부자들한테. 이건 볼 수 있어요.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우리 학생들. 왜냐면 너는 일본인이야 이렇게 세뇌를 시켜야지 일본인으로 군대에 입대를 해서 열심히 싸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시켰어요.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는 이 시대에 보기 힘들죠. 이거는 1902년에 만들었던 극장이에요. 정동 인근에 고종 시기에 만들었던 거라서 얘만 시대가 지금 혼자 톡 튀네요. 내선일체에서 협력하자는 논설을 쓰는 친일 언론인이 있겠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자, 징용령, 징병 이런 것도 있고 여자들은 정신대라고도 또 엄청 끌려가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은 전부 다 여기에 동원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요 시기가 아닌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45번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역 문제로서는 되게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뭐가 좀 많죠?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조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금강의 중류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금강이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죠. 근데 금강이 지나가는 자리들이 공주, 부여 이런 데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좋으실 테지만 힌트 1번.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 데래요. 쭉 내려가서 삼국이 상호 경쟁하던 시기에 백제의 수도였던 지역이랍니다. 백제 중흥위대한 노력이 전개됐었던 지역이고 백제 고분이 여기에 있대요. 공주하고 부여가 둘 다 해당되죠. 근데 여기에서 구석기 유적이 있다는 데에서 공주 떠올리셔야 돼요. 석장리 유적이 있잖아요. 석장리 유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아마 보셔도 잘 모르겠는 부분일 텐데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나와요. 동학 농민군이 관군 일본군에 맞서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처절하게 패배했었던 장소입니다. 공주의 우금치라는 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공주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자 공주라는 걸 알아냈다면 찾아볼게요. 수양계 유적을 조사해서 블라블라블라 수양계는 단양에 있는 겁니다. 단양. 아니에요.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 무덤을 조사해서 송산리 고분군 공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죠. 무령왕릉이 있는 데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2번이 답인데 오답이 좀 어려웠습니다. 찾아볼게요. 만인의 총을 조사해서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 고장의 백성들이 조명연합군과 함께 결사항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인의 총 나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건 남원에 있는 겁니다. 남원. 실제 남원에 지정된 사적지인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 진짜 여기서 싸우던 분들이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10,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나중에 이 시체가 막 얽히고 뒤섞이고 하니까 따로따로 무덤을 못 쓰고 한 군데다가 무덤을 쓴 거죠. 그 자리가 지금 유적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만인의 총. 잘 나오진 않지만 남원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만석버 유지비를 조사해서 우리 고장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했음을 조병갑이 수탈을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동학 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됐었죠. 고부밀란이 일어났었던 지역. 전라도의 고부 지역입니다. 지금의 정읍 정도 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아우네 3.1운동의 독립사적지. 이건 좀 쉽죠. 아우네 장터 나오는 거는 유관순 열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천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 지역 찾는 거는 2번인데 아마 이렇게 지역 문제 내는 것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지역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46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부산의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있습니다. 유엔군 블라블라. 이 유엔군 나오고 전쟁 나오고 하면 6.25잖아요. 한국전쟁. 옳은 거 골라볼게요. 애치슨 라인이 발표가 되었다.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거는 1950년 1월 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전이에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원래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광복 이후로 일본이랑 별로 안 하다가 그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국민의 합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역과 외교를 재개를 하죠. 그게 1965년도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건 전쟁 끝나고 나서입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됐다. 이것도 전쟁 한참 끝나고 나서 독재 정권 접어드는 시점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끼리 총선거 하기 또 전이에요. 남북한으로 안 찢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거였는데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총선거를 해버렸죠.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네요. 우리 전쟁 치르는 동안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돼요. 부산이 임시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또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요렇게 좀 무리수를 좀 둡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전쟁 중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195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46번에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47번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최초의 어떤 총선거라면 이제 우리 재헌국회 만드는 50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요거 물어보는 건데 옳은 거 고를게요. 군사정변 이후가 아니죠. 이거 당연히 이전이겠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한 거죠.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헌법 만들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뽑는 그런 걸로 초반 시스템 만드는 걸로 재헌국회 만들려고 요구한 거예요. 2번이 정답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참여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탄생하는 건 4.19 혁명 이후입니다. 신한민주당 창당이 한 달 만에 제1야당이 되는 결과 이거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1980년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47번에 2번이고요. 48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서울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다. 지금 쭉 보니까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 사진 엄청 있어요. 이거면 1988년에 우리가 88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88 올림픽 시기는 이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로 보시면 되는데 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사실로 맞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하는 거죠. 68년도에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되게 신경 안 써가지고 스르륵 봤던 내용이 정답으로 나와서였는데 2번이 답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태우는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태우를 원래는 뽑지 않으려고 했었죠. 당연히 아무도 노태우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정권 쪽에서 그 출마를 하셨던 분들이 김영삼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했잖아요. 단일화를 못하고 얼레벌레 중간에 있었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이런 사건이 지금 터지게 된 건데 대통령에는 뽑혔는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너무 그때 사람들이 높다 보니까 유월항쟁 뒤에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는데 그 여당이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거는 좀 실패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의석이 조금이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 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 좌석 그 확보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놓은 게 세 개 당을 합당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좌석을 억지로 늘려놓는 그런 거를 지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데 아마 이걸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3당 합당이 노태우 때 있어서 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왜 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번이 답이고요.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었다. 이거는 노태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태우는 하나회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노태우가 해체를 하나요? 여기에 덕을 본인도 본 사람인데 이 하나회를 해체하는 거는 김영삼이 나중에 하는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설치되는 거는 전두환 때고요. 전두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근무호기 운동이 전개됐던 건 김대중 때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49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요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 등등등. 이때 제명된 국회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나중에 되는. 자, 요거는 부산과 마산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부마 항쟁 또는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 위치에서도 힌트를 다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걸로 연결되는 결과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시기를 주제로 한 영화도 유명하게 나왔었는데, 이 부마 항쟁이 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시민이랑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점점 되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었던 독재 정권의 사람들이 이러다가 4.19 같은 거 한 번 더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번져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눌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산과 마산을 마치 나중에 그 광주처럼 고립을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놓고서 내부에서, 박정희 정권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 거예요. 김재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은 여기 사람들 그냥 다 학생이다. 일반 시민이다. 이거 이렇게 다 쏴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차지철이라는 그 경쟁 상대에 있었던 사람은 대를 위해선 소를 희생해야지 하면서 다 탱크로 밀어버릴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김재규 생각에는 이거는 아무 명분이 없다. 이거를 허락을 하게 되면 진짜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 씻을 수 없는 대량 학살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박정희를 암살하게 되는 거죠. 그게 12.6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부마 항쟁이 뒤에 연결해서 일어난 12.6 사태 때문에 박정희가 사망을 하고 유신체제는 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붕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시민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에 대항을 한 거는 훗날에 전두환한테 대항을 했었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거는 시위 도중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는 4.19 혁명이랑 관련되는 거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거는 6월 민주화 운동이죠. 1987년에 있었던. 대통령이 하야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 4.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노벨, 남북관계, 6월에 북한의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실제 했다. 햇볕 정책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걸로. 자, 골라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거는 노태우가 하는 겁니다. 노태우 때 합의서 먼저 교환을 하고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거, 이것도 노태우가 하는. 그리고 북방 외교 같은 거 다시 트는, 중국이랑 수교하고 그런 거 다 이때 하는 거죠.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의 교환을 최초로 실현한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일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 정권 시기마다 어떤 식의 액션을 했는지는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번에 3번으로 풀고요. 지금 이 회차가 71회차가 진짜 어려운 게 한 두세 문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낯선 문제가 조금 자잘자잘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답지에도 그렇고 선지에도 그렇고 조금 많이 나왔는데, 요 71회차 문제에 문제 플러스 선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다음 시험에 나올 때 좀 지엽적인 게 나오더라도 조금 공부가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50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